아마도 이제 대구 쪽에서 대리운전 하시는 분의 이야기 같아요. 꽤 오래전 이야기고, 일단 이 글쓴이 분께서는요, 이 이야기 100% 실화다, 한 채 거짓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 글이 써진 게 2007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이고요. 근데 당시에 이 사연자분께서는 다리를 좀 다쳐가지고 한동안 일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좀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있었던 날은 비가 추적추적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적당히 흐린 어느 날의 금요일이었대요.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좀 벌어볼 요량으로 오늘의 목표, 어느 정도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걸 설정하고 당당하게 집을 나섰대요. 그러나 이제 첫 콜부터 뭐 어디 멀리 돌아다니시다가 한 3개 정도 타고 나니까 어느덧 시간이 12시를 한참 넘어버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월성이라는 곳에서 쩔뚝거리면서 한참을 걸어 나와서 본리 내거리에 이르러서 이제 손님 한 콜을 받아서 운전을 하러 간 거예요, 대리운전을. 거기서 손님을 만났더니 진량이라는 곳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콜을 수행하고, 당시에 이제 대구 지역에서 대리기사들 픽업해주는 그런 차량이 있었대요, 유료로. 그걸 카바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카바를 타고 경산 영대에 도착해서 또다시 한번 카바를 탔어요. 아무튼 이 카바차를 타고 가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대리를 잡기 위해서 막 어플 같은 거, 전화 콜 같은 걸 보고 있었는데, 이 경산 쪽으로 설정해가지고 콜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 고수들이 많아가지고 한 채 빈틈도 없이 다 찍어가는 바람에 본인한테 기회가 하나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경산 쪽은 포기하고 혹시나 싶어서 수성구에 맞추고 계속해서 그 콜을 잡으려고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한 옥산쯤 왔는데 사월보성이라는 곳에 이제 콜이 떴대요. 그래서 그거를 미친듯이 클릭해가지고 딱 잡았다고 합니다. 그 카바차 안에 다른 대리기사분들도 계셨는데 지극히 혼자만의 생각이겠지만 그분들의 이제 부러운 눈길을 뒤로 하고 카바차에 내려가지고 보성 아파트 앞에 있는 대구은행으로 갔대요. 그랬더니 손님이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승차를 해서 이 손님한테 목적지를 물으니까 동호지구였대요. 아무렴 어떻습니까? 응? 이 고수들을 물리치고 힘들게 잡은 콜인데, 그래서 손님에게 빵긋 웃어주면서 안전운행을 약속하고 이제 차를 출발을 했죠. 근데 당시에 이 사연자분께서 이 4월에서 반야월로 넘어가는 길을 잘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대리 부른 손님이 막상 술도 그렇게 많이 안 취해가지고 내가 내비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보성 아파트에서 좌회전을 해서 한 개천을 타고 쭉 가다 보니까 이제 길이 좁아지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하면서 확실하게 전방주시하면서 운전을 했대요.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철도인지 도로인지 그 아래로 좁게난 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지하도를 막 벗어나는데 저 앞쪽에 뚝방길로 하얀 원피스에 까만 쇼를 걸친 한 긴머리 여자가 걸어가고 있었대요. 근데 거기가 뚝방길이라서 이렇게 조심해서 가고 있는데 그 여자도 뒤에서 차가 오면 잠시 갓길 쪽으로 이렇게 붙어주면 좋으련만 아예 뒤도 안 돌아보고 투벅투벅 걸어가더래요. 그리고 이제 곧 천천히 움직이면서 여자를 스쳐 지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보조석에 타있던 손님이 그 창을 쫙 내리더니 고함을 지르더래요. 야, 너 내가 산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갔냐?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연자분께서는 아시는 분인가 싶어가지고 차를 세우려고 했는데 손님이 서지 말고 그냥 가라고 이렇게 신호를 주더래요. 그래서 사이드미러로 슬쩍 뒤를 보니까 그 여자는 고함 소리에 전혀 놀라지도 않고 그냥 앞으로 계속 걸어오고 있었대요. 그리고 손님 또한 조용하다 보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중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한참을 더 왔을 때쯤에 옆에 앉아있던 손님이 딱 말을 걸더랍니다. 혹시 아까 놀라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냥 새벽에 여자가 저래 혼자 어디 가나 궁금하긴 하네요.
이랬더니 이 옆에 앉아있던 손님이 이러더랍니다. 아이, 저거 사람 아니에요. 저거 귀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연자분께서 아니, 이 양반 술도 안 먹은 것 같은데 웬 뜬금없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나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손님이 하는 말이 이 귀신들도 일반인들은 막 홀리려고 들고 빙의하려고 들고 하는데 이런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은 오히려 귀신들이 피한다면서. 본인이 소방관이랍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은 평소에도 험한 것들을 너무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귀신들도 본인들은 피한다는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 여자한테 왜 그렇게 고함을 쳤노 하니 원래 자기가 이 길을 자주 다녀가지고 저 똑같은 여자 귀신을 자주 봤대요. 그래서 더 이상 나타나지 말라고, 야, 너 저기 무덤 있는 산으로 가라, 산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길을 본인이랑 같이 왔기에 다행이지 만약에 다른 일반인이랑 왔다? 아마 그 여자 보지도 못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였다면 아마 아까 그 여자 귀신한테 해코지를 당했을 거다 이러면서 겁을 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정말로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차를 타고 오는 와중에 갑자기 술 기운이 올라서 헛소리하는 것인지 감이 안 오더래요. 아무튼 이제 그 손님을 동호지구에 내려주고 이제 카바차 타러 걸어가면서 암만 생각해봐도 저 손님이 술에 취한 사람 같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정말 귀신을 내 눈으로 봤다고 믿어버리기엔 좀 찜찜하기도 하고, 하여튼 쭉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너무 답답하기만 해서 아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한번 의견을 물어보려고. 근데 원래 멀쩡하게 잘 쓰고 있던 전화가 걸리지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모르는 다른 영역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냥 편하게 생각하자 하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 일을 겪었던 그날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대요.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었지? 그 여자가 어떤 인상착이었지? 하지만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뭔가 여자의 얼굴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잠에 들었는데 꿈에 웬 여자가 한 명이 나타났대요. 근데 그 여자는 나풀나풀거리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까만 생머리를 막 휘날리면서 뛰어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연자분을 딱 지나쳐 가면서 뒤를 돌아보더니 딱 한마디를 하더래요. 제가 무서우세요? 나는 네가 더 무서워요. 아무튼 이 금요일 새벽의 사건은 오래도록 본인의 기억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사연자분께서 혹시 그쪽 길에서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이야기를 달라, 이렇게 글을 남기고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귀신 나오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고 뭐랄까 좀 섬뜩했다라고나 할까? 일단 지금은 제가 자동차 회사에서 설계 일을 하고 있는데 원래 제가 토목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토목기사 생활을 잠깐 했었고 공무 쪽으로요.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년 반 정도 이렇게 토목기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일하던 곳이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입니다. 그때 거기를 왜 나갔냐면 태풍 매미 왔었잖아요, 옛날에. 그때 태풍 매미 때문에 유실됐던 다리 복구 공사하러 갔던 거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 휴천면 문정리가 당시에 굉장한 오지였습니다. 굉장한 오지. 어느 정도였냐면은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가져다 놓고 현장 사무실로 썼어요. 그리고 숙소는 현장 사무소 앞에 슈퍼가 있는데 그 슈퍼 2층이 제 숙소였습니다. TV 수신이 잘 안 될 만큼 오지였어요. 또 밑에 있는 슈퍼도 말이 슈퍼지. 슈퍼 가서 냉장고 열면은 유통기한 일주일 지난 우유들도 나오고, 또 새우깡 하나 집어들고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면 그 주인 할머니가 그거 1,000원. 아니 떡 하니 봉지에 5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래서 하고 할머니를 쳐다보면은 뭐 꼽냐? 약간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시고,
손님은 왕이라는 말이 그냥 개나 줘버린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대로 된 슈퍼를 가려면 차 타고 한 30분 정도를 나가야 되는데 뭐 항상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현장은 위로 가면 지리산 쪽이고 밑으로 가면 경호강 래프팅하는 곳으로 통하는데 그 중간쯤에 저희 현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도로가 상당히 좁은데 공사 현장은 많은 관계로 덤프 트럭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위험한 곳이에요. 또 근처에 밥 먹을 곳도 없어서 밥을 먹으려면 15분 정도 차를 타고 나가서 밥을 먹고 다시 현장에 돌아오고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그때 제가 타고 다니던 차가 마티즈였어요. 그래서 소장님과 함께 밥을 먹고 다시 올라오는데 한 덤프 트럭 하나가, 진짜 큰 덤프 트럭 하나가 제 차 옆으로 쌩 하고 진짜 속도 안 줄이고 막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세요? 조그만한 차 옆에 그런 큰 차 지나가면 흔들리는 거? 진짜 마티즈 옆으로 날아갈 뻔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소장님과 잠깐 대화인데, 짧은 대화인데 제가 그랬어요. 오야, 저기 받치면 뼈도 못 추리겠는데요? 덤프들은 한 발이 할 때마다 그게 다 돈이니까 항상 저렇게 미친 듯이 달려. 아이, 그래도 그렇지 너무 위험하게 다니는데? 김 기사도 운전 조심해라. 여기 신호등도 없고 오지라서 사람들도 안 다니니까 목격자도 없어. 받쳐서 죽으면 죽은 사람만 말이 없잖아. 죽은 사람만 개죽음인 거야.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거기 현장에는 저하고 현장 소장님 그리고 대리님 한 분이 같이 현장을 지켰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리에 콘크리트 타설하는 날이었어요. 이날이 아주 중요한 날이라서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조금 더 일찍 밥을 먹으러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이제 밥을 먹고 올라오는데 한 저기 300m 앞에쯤에 사고 현장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덤프 트럭은 앞에 오른쪽 바퀴가 빠져 있고 그 같이 사고 난 차량이었던 소렌토가 차량이 가드레일을 뚫고 한 반쯤 걸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길 지나가는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아주 생생한 사고 현장에 막 심장이 콩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지나가면서 자세히 보니까 소렌토 차량은 그 차량의 지붕이 반쯤 날아가 있고 사고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보였거든요. 운전자 얼굴 완전히 다 피범벅이었고 분명히 눈은 뜨고 있었거든요. 근데 눈에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고개만 이렇게 끄덕끄덕거리고 있는데 뭐랄까 이렇게 신경 같은 데 다치면은 의미 없는 행동 막 반복하고 막 신경적으로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금방이라도 숨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그 사고 차량 소렌토 차량 길 건너편에는 덤프 기사가 진짜 똥 씹은 표정으로 담배만 뻐끔뻐끔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사고 났네 큰일 났네 하면서 뭔가 이제 똥 밟았다 하면서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 현장을 지나가고 나서 이제 뒤를 힐끔 보면서 제가 소장님한테 그랬어요. 소장님, 저 사람 꺼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냅둬. 저 정도 상태면 괜히 도와준답시고 꺼내다가 잘못되면 우리가 덤탱이 쓴다. 좀 있으면 현장 리미콘 차 올 거니까 그냥 가자. 그치만 박대리, 니는 지금 119에 전화 좀 해줘라. 그러자 이제 박대리가 전화를 꺼내서 119에 전화를 해서 위치를 설명하고 뭐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다가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랬습니다. 소장님, 아까 덤프 기사가 119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또 신고를 하셨습니까? 근데 이어지는 소장의 이야기는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이전에 한번 말했지? 이런 데서 사고 나면 목격자도 없다고. 아까도 덤프 기사 혼자 있더라 아이가. 가해자하고 피해자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먼저 죽으면 모든 진실은 산 사람 말이 진실이 되는 거야. 박대리, 아까 전화했을 때 출동했다 하더나? 아니요, 그냥 사고 접수 받던데요. 그 덤프 기사
그 사람 주기까지 기다리고 있던 거야. 요즘에도 가끔씩 뭐 이런 사고 이야기 같은 거 나오면 회자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트럭 운전수라든지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차량들 있잖아요. 다마스 차량 같은 거는 고속도로 달리듯 세게 달려가지고 사람 박는 게 아닌 이상 막 그 자리에서 죽거나 크게 다치는 일들은 없잖아요. 근데 뭐 버스, 대형 트럭, 트레일러 차량들 이런 거는 사람 그냥 껐떡 치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이 기사들이 사람을 잘못 쳤는데 이 사람이 아직 숨은 붙어 있어. 보통 사람의 상식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사람 괜찮나 확인하고 바로 구조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실제 있었던 사례라고는 하긴 하는데, 일부 그런 운전자들이 야 이거 괜히 저 사람 살렸다가 장애 후유증이니 뭐니 해가지고 평생 돈 갖다 바쳐야겠네 이런 생각에 내려가지고 확인한 그 사람을 애매하게 숨 붙어 있으면 그냥 다시 밟아 죽여버린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덜어 있었대요, 과거에.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거는 번외입니다. 예전에 라이브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제가 뭐 편집해서 올린 적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바오도 귀신을 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아직까지 뭐 바오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헛짖음하거나 그런 걸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한번 조금 섬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공포 유튜버다 보니까 섬뜩한 거지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살던 곳 근처에 병원이 한 곳 있었어요. 그냥 좀 큰 병원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지, 그 병원이 뭐 어떤 진료를 보고 어떤 시설물이 있고 이런 건 잘 모르거든요. 제가 잘 몰랐어요. 그냥 가끔씩 응급실 차량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봐서 아 그냥 큰 병원이고 환자 입원하고 응급실 운영하는 정도구나 요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바오랑 산책을 하다가 그 병원 뒤쪽 어딘가를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아니, 바오가 원래 인도 따라서 잘 걷고, 그런데 그날 따라서 얘가 막 인도 건너편 있죠, 반대편 아무것도 없는데 그 병원 쪽 방향을 막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그쪽으로 건너가려고 떼를 써요. 막 이렇게 버팅기는 거야. 꽤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바오가 길을 건너가려고 한다는 게, 아 저기 병원이니까 병원에는 귀신이 많으니까 이런 생각 1도 안 들었거든요. 그냥 아 바오가 저쪽으로 가고 싶은가? 근데 평소에는 이쪽 길로 잘 가는데 왜 오늘따라서 이렇게 막 목줄이 팽팽해질 정도로 고집을 피우고 자꾸 절로 건너가려고 하고, 다른 개도 없고 사람도 지나다니는 게 아닌데 왜 자꾸 절로 건너가려고 하나 하다가, 그래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하고 그 길을 건넜어요. 두리번 거리다가 이제 다시 길을 가려고 딱 하는데, 그 병원 안쪽 어딘가에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막 검은 상복 같은 걸 입고 우르르 나와요. 한 4-5명? 5-6명 이렇게 우르르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바오가 처음에 바라보고 막 건너가려고 했던 쪽으로 오더니 거기서 이제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나는 그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다는 거를 저는 그때 그 사람들 보고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평소에 그 병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큰 병원이 있구나. 그래서 괜히 좀 그런 거예요. 바오도 진짜 뭘 느끼나? 뭐 보이지 않는 뭔가가 바오를 불렀나? 바오가 봤나? 그 늦은 밤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나서 종종 그쪽으로 지나다닐 때마다 항상 그쪽을 제가 바라봤어요. 보다 보니까 또 보이더라고요. 화환 같은 거 그 병원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그제서야 보이더라고. 근데 그 전까지는 그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이 이야기는요, 제가 잠깐 대리운전하던 시절에 직접 겪은 황당하고 굉장히 기괴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손님 차에 술 한잔한 아재를 태우고 집으로 가다가 중간에 아들이 있다면서 잠시 정차하고 기다리던 아들과 아재를 태우고 안산 일동으로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가면서 아재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아들과 아버지가 정답게 하루 일과를 나누면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죠. 그 손님 아재는 소주 딱 한두 잔 한 상태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전혀 술에 취한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셋이서 이런저런 대화로 심심치 않게 안산 일동에 있는 그분의 집으로 거의 다 다다를 무렵이었는데 그 아재가 갑자기 소변이 급하게 마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동네에 다 왔다면서 자기가 아는 병원에 들어가서 그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오겠다고 하면서 천천히 차를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천천히 볼일 보시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그 병원의 간판을 쳐다봤는데 안산 이동에 땡땡병원이라는 곳이더군요. 하여튼 저는 그 아재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아드님과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5분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오시더라고요. 이 대리운전은 시간이 돈이라서 속으로 아유 좀 빨리 좀 오시지 하면서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10분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그 아저씨 봤거든요. 술도 많이 안 하시고 정신도 말짱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분이 지나가자 이제 아들이 안 되겠는지 직접 아버지를 찾으러 가셨는데 이 아들마저도 아버지를 찾아 나선 지 10분이 넘어도 돌아올 기미가 없길래 저는 속으로 그냥 오늘은 마음 비워야겠다 그렇게 체념하고 마냥 기다리기로 했는데 그 아들이 아빠를 찾아 나선 지 20분이 지나서야 아버지를 부축해서 모시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차에 들어오자마자 얼굴이 완전 뭔가에 홀린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보고 아휴 빨리 집으로 좀 갑시다 이러면서 목소리며 얼굴 표정이 제가 아까 대화를 나누던 그 똑같은 사람이 아닌 뭔가 공포에 휩싸인 사람 같은 거예요. 아재의 집은 병원과 멀지 않은 그 같은 동네라서 한 5분 정도 만에 집 앞에 도착을 했고 아재가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차에서 내리시는데 그냥 땅바닥에 탁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동안 일어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빨리 대리비 받아서 다른 코를 잡고 싶은데 아무래도 상황이다 보니까 좀 천천히 지켜보기로 했죠. 그리고 잠시 뒤에 그 바닥에 있던 아재가 정신을 차리고는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차근차근 그 병원 화장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그 아재가 겪은 경험인데요. 이 아재가 소변이 너무 마려워서 그 병원 남자 화장실로 급히 달려가서 문을 열었는데 웬 휠체어를 탄 줄무늬 옷 입은 여자가 문 바로 앞에 있더래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2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신속하게 가서 2층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어라? 1층에 있던 그 휠체어에 줄무늬 옷 입은 여자가 똑같이 그 2층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더래요.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휠체어를 탄 여자가 자기보다 먼저 와 있는 거지? 그것도 왜 남자 화장실 앞에 와 있는 거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해가 안 되는 논리였던 거죠. 물론 그때까지 그 여자는 뒤돌아 있어가지고 뒷모습만 본 거였고 그 줄무늬 옷만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가 기니까. 그리고 그 아재는 술을 많이 안 먹었기 때문에 자기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3층에 올라가서도 이 여자가 나보다 먼저 남자 화장실에 와 있으면 이건 진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신속하게 올라가서 남자 화장실 앞으로 갔던 거예요. 그 아재 왈 자기는 정상적인 남자랑 대결해도 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빠르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왔고 하나 둘 셋 하고 문을 열었더니 그 줄무늬 옷을 입은 휠체어의 여자가 먼저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가지고 아재를 보고 웃더래요. 근데 자기는 맨날 이야기 속에서만 듣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여자의 입이 귀에 닿을 것처럼 아주 찢어질 듯이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저씨는 거기서 실신을 하고 기절을 했다고 하고요. 결국 아들이 찾으러 갈 때까지 기절을 해 있다가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고 깨워서 모시고 나온 거였고요. 20분을 넘게 기절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재는 평소에 본인이 귀신이나 영혼, 종교 이런 걸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난생 처음 그런 경험을 하고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기로 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록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바로 옆에서 그 아저씨의 실황을 지켜봤던지라 그날은 곧바로 집으로 기거하고 말았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요, 유난히 귀신을 잘 보는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얘가 태권도 사범인데요. 근데 겁은 더럽게 많아요. 서울 명일동에서 체육관 사범으로 자기 형 밑에 있을 때 이야기고요. 참고로 걔네 집 식구들이 단수를 총 합산하면 30단이 넘어가는 고수들의 집구석입니다. 근데 이 집 특징이 고수의 면모에 걸맞지 않게 전부 다 겁이 많다는 것이 공통점이었어요. 당시 걔네 체육관이 4층에 있었는데요. 자정만 넘어가면 옥상에서 콩, 콩, 콩 하고 뛰는 소리가 들려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가 되었답니다. 근데 이 소리를 친구만 들리는 게 아니라 친구의 형도 같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혼자는 무섭고 이제 둘이 함께 옥상에 가볼 때면 분명히 소리는 났는데 아무도 없고 그래서 다시 내려와 보면 또 소리가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쯤 되면 사람이 환장하는 거죠. 근데 친구가 묘사하기로는 그 소리가 마치 그 스카이콩콩 타고 뛰는 것과 같은 그런 소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그 소리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기에 이르렀거든요. 실제로요. 근데 굿을 하러 왔던 무당이 건물을 쭉 둘러보고 하는 말이 지금 이 건물 자리 자체가 귀신 소굴이라고 뭐 이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창밖을 쫙 한 바퀴 둘러보면서 주변 건물들은 아무 그게 없는데 이 건물만 참 희한하네 뭐 이러더랍니다. 그런데 무당의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주변 건물들 상가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이 건물만 상인들이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이 철수를 해서 휑한 게 떠올랐죠. 저도 거기 많이 놀러 가봤는데 상가가 썰렁해서 그런지 뭔가 음침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데 애들이 체육관을 다닐까 싶은데 또 있긴 있더라고요. 그 무당 왈 하루라도 빨리 이사를 안 하면 집안도 불행해지고 쫄딱 망하는 건 불보듯 뻔하니까 빨리 이사부터 가라고 했다더군요. 근데 걔네 집이 그 같은 건물 안에 체육관하고 바둑학원, 그러니까 기원이죠. 그거를 3, 4층에 나란히 함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자리를 내놔도 이게 쉽게 나가지도 않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쫄딱 망했습니다. 관장이던 큰형은 와이프와 이혼도 하고 체육관도 기원도 파리만 날리다가 그야말로 쫄딱 망해서 나왔습니다. 귀신은 보는 사람한테만 보인다고 하더니 이 녀석의 귀신 경험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평생 운동만 하던 친구가 거기 망하고 나서 어디 취직할 데도 없고 해서 아는 지인의 도움을 받았대요. 그래서 냉동차를 사서 소 운반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기를 운반하는 거죠. 그렇게 그날도 강원도 홍천에서 소를 사서 냉동차에 싣고 서울로 출발을 했는데 늦은 저녁에 출발을 해서 이제 서둘러서 서울로 오던 중에 얘가 길을 잘못 들었대요. 근데 어느 논바닥 가운데 이제 차도 돌릴 수 없는 이상한 막다른 곳으로 들어가서 얘가 할 수 없이 쭉 직진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윽고 어느 산 밑에 이르렀는데 너무 캄캄해서 주인은 하나도 안 보이고 해가지고 아휴 그냥 차에서 자고 아침에 출발해야겠다 하고 차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금방 골아떨어졌는데 고온히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중에 누가 쾅쾅쾅 차문을 두드리더랍니다. 잠에서 깨서 보니까 창밖에 꽤나 이쁜 아가씨들이 한복 같은 걸 입고
때로 몰려왔더래요. 그러면서 차를 향해서 나와서 같이 놀자고 막 이렇게 손짓을 하더랍니다. 뭐 요즘 여자들처럼 세련되게 입은 게 아니라 마치 지금 우리가 뭐 북한 식당 미녀 이런 사람들 보듯 좀 전통적인 그런 느낌? 아무튼 요 친구 놈이 여자를 엄청 밝히는 놈이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막 이쁜 여자들이 문을 열고 같이 놀자고 하니까 얘가 경계가 풀려가지고 진짜 나가려고 이제 문고리에 딱 손을 갖다 대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순간 뭔가 이상하더랍니다. 주위에 인가도 하나 없는 그런 깜깜한 산속에서 여자들이 저렇게 때로 몰려있다? 그것도 좀 이상하고 체육관에서 그 스카이콩콩 귀신한테 혹독하게 당한 경험도 있어가지고 갑자기 덜컥 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화색이 돌던 얼굴을 정색을 하고 차에서 꼼짝도 안 하고 버티고 있었대요. 그러자 나와요. 같이 놀아요. 한잔해요. 하던 여자들이 갑자기 무서운 표정으로 돌변하더니 막 나오라고 계속 협박을 하더랍니다. 나와. 얼른 나오라고. 그런데 그 일을 겪었던 바로 그때가 명절을 며칠 앞둔 그 명절 시즌이었다고 해요. 아무튼 무서워서 밖도 못 쳐다보고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아침까지 간신히 버텼는데 날이 밝고 나서 밖을 보니까 주위가 온통 공동묘지였다고 합니다. 명절 목전에다 고기를 잔뜩 싣고 공동묘지 앞에서 진을 쳤으니 귀신들이 떼거리로 나올 만도 했죠. 저는 귀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그 친구놈은 왜 이렇게 잘 보고 다니는 걸까요? 그래서 전 한마디 했습니다. 야, 몸이 허해진 것 같으니까 그 고기 넘주지 말고 니도 좀 챙겨 먹고 해. 그 친구는 지금까지도 종종 귀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10년도 더 넘은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겨울이었고요. 간만에 남자친구하고 차 끌고 드라이브를 하기로 하고 저희 둘은 차를 몰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막국수랑 닭갈비를 먹을 생각으로 차를 몰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중에 한 마을이 나왔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마을 고개만 넘으면 바로 춘천이거든? 그러니까 좀만 참아. 알겠어. 근데 너무 배고프다. 근데 이 동네는 사람이 없어? 그러게, 사람이 하나도 없네. 다들 추워서 집에 들어갔나봐. 그때 시간은 오후 3시쯤이었는데 이상하리 많지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계속 차를 몰다 보니까 정말로 남친 말대로 이렇게 고갯길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당시 남자친구가 끌던 차가 사륜고동차라서 눈이 많이 내렸던 그 길도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비닐 포대기 타고 노는 애들 있잖아요. 그 눈썰매 탄다고. 그런 애들도 보이고 그 옆에 부모님들이 계신 걸 보고서 아, 사람이 살긴 사는구나 하면서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꾸불꾸불한 산길을 한참 올라가지고 꼭대기쯤에 다다랐는데 그 산길 내려가는 반대편 통로가 이렇게 X자로 못박음질 쳐져 있더라고요. 이게 게이트 같은 게 닫혀가지고. 그리고 그 통로 옆으로는 돌아가시오 하는 푯말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이, 길 막혔네. 돌아 내려가야겠다 하면서 남친이 차를 돌리는 바로 그 순간부터였어요. 아직 오후 4시가 채 못 된 시간이었는데 날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해질녘에 하늘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어두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이 막 급 어두워지는 거예요. 기분이 조금 묘하긴 했지만 저는 그냥 묵묵히 남친 옆에서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는 차가 옛날 차라서 CD 넣어서 음악을 들었거든요. 그 CD 플레이어에서 나오는 노랫소리 중에 언뜻 여자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노래 자체에 있는 소리인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는데 한 2번? 한 3번 정도 확실하게 들리면서 이 웃음소리가 의식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알죠? 그러다가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급기야 제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카락이 막 쭉 펴서는데 차마 제가 막 무섭다고 소리를 지를 수 없었던 게 그 내려가던 내리막길이 바로 옆에가 낭떠러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히 남친을 자극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제가 무섭다고 하면 빨리 내려갈게 하면서 속도 더 밟다가 뭔가 사고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덜컥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음악을 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웃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불과 한 10초에서 15초 뒤 진짜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얘, 어서 문 열어. 정말로 이랬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어서 차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남친은 그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문 잠그고 막 놀란 것처럼 구니까 남자친구가 너 왜 그래? 하고 물었는데 그래가지고 이따가 내려가서 이야기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저를 안정시키려고 막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마을 쪽으로 다 내려올 때쯤 돼서야 그 뭔가 목소리의 잔상이 감쪽같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워낙 긴장을 하고 내려온 터라 몸에 힘이 쫙 풀리면서 나른해지더라고요. 뭔가 안심도 되고. 그렇게 다른 우회길을 찾아가지고 마을을 거진 다 나와갈 때쯤이었어요. 그 나가는 방향으로 삼거리길이 나오는데 그 삼거리길에 웬 여자가 검은 외투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등지고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남친이 여자다. 우리 태울까? 이러면서 장난삼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뾰루퉁하게 그냥 나 말고 저 여자랑 사귈 거면 네 맘대로 태우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 그 이후에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저희 맞은편에서도 자가용이 한 대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삼거리에 서 있던 여자가 전혀 비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차 소리만 나도 이렇게 길 가로 비킬 텐데 전혀 미동도 없고 그 여자가 서 있는 기준으로 정면에서 차량 불빛이 이렇게 막 비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개 숙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비키지 않는 여자가 짜증이 났는지 그 마주오던 차가 여자 앞에 다 왔을 때쯤에 속도를 높여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옆을 휙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뭔가 신경질적으로 확 지나간다는 게 느껴졌어요. 엑셀에 막 밟더라고. 근데 저는 그 순간 거기 서 있는 그 여자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왠지 그 내리막길 절벽 옆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도 그 여자가 못내 신경이 쓰였나 봐요. 그래서 옆을 비켜가면서 이렇게 사이드미러로 들여다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친을 보고 있었고요.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외마디 욕설 한마디를 내뱉고는 갑자기 엑셀을 밟아서 속도를 뿌앙 하고 확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그래? 위험하게 왜 그렇게 갑자기 급가속을 해? 이러면서 좀 툴툴거렸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단 한마디를 듣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자기야, 방금 그 여자 얼굴이 없었어. 얼굴이 뻥 뚫린 것 같아. 그 뒤에 저희는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거의 남들이 오는 것보다 배 이상으로 빨리 왔습니다. 그때 그 충격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이 이야기 한동안 입에 담지도 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주변에서 또 나타날까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와 남친이 결론 내리기로 아마 그 여자가 그 언덕길에서 저희를 유인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아마 미리 동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결론을 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강원도 놀러 가실 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공포라는 단어를 낯설게 느낄 만큼 저는 공포엔 관심도 또한 겁도 없던 30대 남자입니다. 웬만한 하자 없고 백없다면 누구나 다녀오는 군대란 곳에서 워낙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이런 산전수전 다 겪고 제대를 하다 보니까 뭐 귀신이니 홀령이니 등등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전혀 믿지도 또한 겪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겁이 없는 게 당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설하고 그런 저를 정말 다리가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후달리게 만든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때는 제가 제대를 하고 아르바이트로 꽃 배달을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저녁 7시경이었는데 물건을 싣고 서울 근교 절 쪽으로 배달을 갔습니다. 웬만한 규모의 절이나 교회 같은 곳은 저녁에 배달을 가도 거기에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사람이 있으려니 하고 딱히 방문 전화 없이 그냥 배달을 갔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산 입구 쪽에 도착을 해서 이제 달려있는 표지판을 보게 되었는데 절까지는 산길로 1km라고 써져 있었고 경사도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차를 끌고 올라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들고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들고 가기엔 너무 멀 것 같아서 그냥 차를 끌고 올라가기로 하고 한참을 올라갔습니다. 근데 막상 절에 도착해보니까 생각보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아주 조그만한 절이었습니다. 딱 이맘때였으니까 저녁 한 8시? 9시경이었는데 산속은 굉장히 춥고 어둡고 스산했습니다. 불도 다 꺼져 있고 아무리 둘러봐도 인기척도 없어가지고 저는 할 수 없이 전화를 걸었더니 주지 스님이 외출 중이니까 그냥 대충 어디어디에 놓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겨울에는 꽃을 밖에 두면 금방 얼기 때문에 제가 이거 꼭 안쪽에다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스님께서 그럼 법당 뒤편에 신도들 묵는 방이 있으니까 거기에 두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는 꽃을 들고 낑낑대면서 거기에 꽃을 갖다 놓고 다시 투덜거리면서 제 차를 세워놓은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 차를 내려다보는데 제가 꽃 배달하던 차가 1톤 화물차거든요. 근데 제 차 위에서 사람들 서너 명이 막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세워놓은 차 옆에 굉장히 큰 느티나무가 있고 그 느티나무 밑에다가 차를 세워뒀기 때문에 나뭇가지 같은 게 사람으로 보이는가? 하고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사람들 몇 명이서 적재함 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뭔가 무섭다기보다는 어떻게 저기 올라가서 저러고 있지? 떨어지면 어쩌려고?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차가 1톤 트럭이었는데 적재함만 이렇게 높게 높여놓은 일명 호로차라서 웬만한 남자도 못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른 걸음으로 차 쪽으로 도착을 해서 거기서 그러시면 어떡해요? 위험하게 이렇게 소리를 치려고 딱 하는 순간 그 사람들 그야말로 정말 순식간에 제가 서 있던 곳 반대편으로 사사삭 내려가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저도 소름이 돋고 긴장이 되더라고요. 도저히 이제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자세로 이토준지 만화 보면 풍선인간이 바람 빠지면서 쑥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날아가듯이 내려가더라고요. 너무 무섭지만 그 사람들이 내려갔던 차 반대편 쪽으로 막 서둘러 뛰어 쫓아가 봤어요. 근데 차 반대편으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것도 칠흑같이 어두운 이 산속에서 이거 아마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그때 그 순간의 공포 모르실 겁니다. 식은땀은 나지 다리는 후들거리지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생각에 빨리 돌아가자고 생각하면서 차에 탔어요. 그렇게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라탔는데 제가 시동을 걸려고 키를 꽂고 탁 시동을 걸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는데 차가요 양옆으로 막 이렇게 꿀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양옆에서 일부러 차를 흔드는 것처럼요. 그래서 일단 문을 잠그고 백미러로 차 뒤를 보니까 사람은 없는데 차만 계속 꿀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양옆에 없는 거면 어디겠어요. 그렇게 온몸은 떨리고 식은땀은 나는데 겨우겨우 시동을 걸어서 후진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차가 뒤로 안 나가요. 바퀴에 뭐가 걸린 것처럼. 차를 움직이기 위해서 막 전진 후진을 반복하고 있다가 순간 뭔가 덜컹 하면서 뭔가를 타고 넘어가는 느낌이 들면서 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걔 사람인가 돌풀인가 내려서 확인해야 되나? 아니야, 그냥 가자, 빨리 가자. 일단 산을 내려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미친 듯이 후진. 그리고 다시 산을 내려오는데 진짜 그 위험한 산길을 얼마나 빨리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서도 생각을 했던 게 방금 전에 내가 타고 넘어온 게 사람이든 들짐승이든 뭐 바위든 지금은 확인 못한다. 내일 낮에 다시 와서 확인해도 되니까 일단 그냥 가자 하고 와버렸습니다. 정말 헛것을 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람들이 말하던 그런 일들이 나한테도 벌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이었는데 제가 절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꽃 잘 받아보셨는지 확인도 할 겸요. 또 혹시라도 제가 그날 밤에 덜컹하고 밟았던 게 사람이었다면 뭐라도 말이 있었겠지 하는 생각에, 그런데 다행히 스님께서는 꽃이 너무 이쁘다. 근데 꽃이 이렇게 큰데 고생하셨다. 이런 소리만 하실 뿐 별다른 일은 발생하지 않았었나 봅니다. 아무튼 저는 그때부터 이 세상에 귀신은 존재하는구나 하고 믿기 시작했고, 지금 생각해도 오싹하고 소름이 끼치지만 그 뒤로는 완전히 겁쟁이가 되어서 밤에 배달 갈 때는 진짜 엄청 많이 무서웠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때는 바로 어제 2018년 9월 9일 밤 11시 40분경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운전하면서 제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일단 집 도착해서는 너무 정신이 없고 가슴이 서늘해서 오자마자 뻗어버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정신이 좀 들면서 어제 겪은 일이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글을 써봅니다. 양심을 걸고 100% 실화라는 걸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원도에 살고 있습니다. 어젯밤 집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볼 일이 있어서 운전해서 갔다가 밤 11시 20분 조금 지나서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날은 왠지 모르게 무료 경로로 운전해서 가고 싶더라고요. 소요시간도 10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도 했고요. 게다가 톨비 나가는 거 치면 국도로 가는 게 하루치 출퇴근 경비 정도는 벌겠다 싶어서 국도로 경로를 찍고서 출발을 했죠. 그렇게 출발하고 시내를 벗어나 국도에 접어들었을 때쯤에 갈 때는 비가 안 왔는데 올 때는 비가 엄청 내리더군요. 저는 평소에도 출장과 외근이 많아서 운전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들어가 본 그 국도는 가로등도 하나 없이 완전히 칠흑 같았습니다. 국도가 원래 가로등이 없는 편이긴 한데 진짜 제 자동차 헤드라이트 외에는 그 어떤 불빛도 없어서 너무 어둡더라고요. 게다가 비까지 오지 강원도 특성상 사람도 쥐뿔도 없고 야간에 굳이 국도에 차가 다닐 이유도 크게 없어서 더더욱 안 보이더군요. 와이퍼는 교체한 지 오래라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나며 닦아도 하얀 물자국이 남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길로 왔나 싶더군요. 비가 너무 쏟아지고 어두워서 지금이라도 경로 설정을 바꾸고 중간에 IC로 빠져나가서 고속도로를 타야겠다 이런 생각에 경로 안내를 바꾸자 한 20분 정도 더 가면 고속도로로 빠지는 경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 홀로 국도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움직이는 뭔가가 보이더군요. 그때부터 등골이 엄청 서늘한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혼자 계신데 갑자기 닭살이 돋으면서 추운 한겨울도 아닌데 입김 나올 것 같은 그런 한기를 느껴본 적 있으세요? 와, 진짜 딱 그런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쌍라이트를 켜봤는데
그 움직이는 그건 분명히 사람인 거예요. 혼자 걷고 있는 사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가로등도 없는 국도 산꼭대기에 여자가 혼자서 걷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15분 동안 운전해오면서 봤던 차라고는 맞은편에서 오던 차 딱 2대밖에 못 봤고, 제 뒤로는 차가 한 대도 따라오지 않고 있었고, 분명히 인도도 없었던 이 국도에서 웬 여자가 우산도 안 쓰고 비를 그대로 쫄딱 맞으며 홀로 걷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못 본 척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뭐 자기만의 사정이 있겠거니 내 할 바 아니지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쌍라이트를 끄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손을 흔들더라고요. 차를 세우라고 도로까지 뛰어들면서 말이죠. 제가 어지간하면 그냥 가겠는데 도로까지 사람이 뛰어들어오면 누가 안 세우겠어요. 제가 비 때문에 고작 40-50km 정도로 가고 있어서 그렇지 조금만 더 빨리 달리고 있었으면 쳤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 여자가 무섭기는커녕 갑자기 화가 솟구쳐서 저는 곧장 창문을 내리고 아이씨, 죽고 싶어 환장했냐? 죽으려면 너 혼자 곱게 죽어. 이러며 고래고래 분노에 찬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리고선 천천히 얼굴을 보는데 생각보다 멀쩡해 보이더라고요. 나름 예쁘장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 여자도 자기 잘못은 알고 있는 건지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자기가 저 아래쪽에 민가에 살고 있는데 스쿠터 타고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 오는 길에 기름이 앵꼬가 났대요. 비도 워낙 많이 내리고 도저히 스쿠터를 밀고 올 수가 없어서 저 아래에 세워두고 걸어가는 길인데 자기를 집 근처까지만 태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측은해 보여서 저는 곧장 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내려주면 되냐고 물었더니 직진으로 4km 정도 더 가다가 그냥 내려주면 된다고 하네요. 어차피 저도 거기 내려주고 바로 앞이 IC라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를 제 차 뒷좌석에 태우고 가고 있는데 비를 많이 맞은 것 같아서 혹시 추울까 싶어 히터를 틀어줬어요. 그러자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그러곤 뭐 하는 사람이냐, 나이가 몇 살이냐, 어색하게 이런 거 묻고 대답하고 하다가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대화가 잘 이어지는 모양새도 아니고 애가 비도 맞고 힘들겠다 싶어서 내려줄 때까지 편하게 쉬고 있으세요? 하곤 그냥 쭉 운전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분명히 그 여자 때문에 히터를 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춥더라고요. 오한이 들면 분명히 공기는 따뜻한데 몸이 춥고 닭살 돋는 거 있잖아요. 뭔가 으스스했던 저는 그 분위기를 깨고자 뒷자리 여자애한테 혹시 안 추우세요? 하고 물어봤는데 답이 없네. 이게 진짜 은혜도 모르고 대답도 쳐 안 하네? 볼장 다 봤다 이거야? 하며 백미러를 봤는데 조금 전까지 보이던 그 여자애가 없어요.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한번 봤는데 백미러에 그 여자가 보이지 않아서 순간 발가락부터 머리털까지 닭살이 바짝 돋으며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제 손까지 땀에 젖을 정도로요. 그런데 제가 고개를 휙 돌려서 그 뒷자리를 보니까 그 여자애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러며 갑자기 왜 쳐다봐요? 막 이러면서 웃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백미러를 쳐다보니 분명 거울 속에는
그 여자애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잠깐 고개를 숙이는 타이밍이었나? 그래, 귀신이 있긴 어딨어. 정신 차리자 하며 다시 운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여자애가 내려달라는 곳에서 한 2km 정도 남았을 시점이었어요. 그때 전 무의식 반, 의식 반으로 백미러를 통해 그 여자애를 흘끔흘끔 관찰하고 있었는데 몇 번째인가 그 여자애를 딱 봤을 때 그 애가 누나를 그대로 뒤집어 까고 흰자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짧은 찰나에 그걸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간 시점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사실 이때부터 고속도로 톨게이트 주차장까지는 아무 기억이 없을 정도로 정말 무서웠습니다. 뒷자리 여자애가 막 이러면서 계속 혼잣말을 중얼거리더라고요. 연신 중얼중얼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포를 깨고자 네? 뭐라고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고 물었는데도 이게 대답도 없이 자기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지 혼자 한 10초 정도 떠든 것 같은데 그때 제 귀에 딱 들렸던 선명했던 단어 2개가 있었습니다. 저항각 그리고 정귀유성, 이 말이 딱 들리더군요. 그러니까 중얼중얼 저항각, 소곤소곤 정귀유성 막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렇게 공포에 질려 한참 가던 중에 그 여자애가 제 귀 바로 옆에다 대고 말하더군요. 여기 세워주세요 이러고요. 근데 여기에 세워도 전혀 민가는 보이지 않아서 여기 사람 살만한 곳이 전혀 안 보이는데요? 이러니까 저 언덕만 지나면 바로 아래에 집이 나와요. 걱정 마세요 하더니 감사합니다 이러고서는 다시 비를 쫄딱 맞고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요. 그렇게 그 여자애를 내려주자마자 진짜 집까지 무작정 달릴 생각으로 풀악셀을 밟았는데요. 밟고 나서 한 5초 정도 지났나? 그때 제 눈에 보인 표지판은 사망사고 발생 지점,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니 사망사고 잦은 지점이란 표지판이 보이더군요. 그 표지판을 보는 순간 아, 그 여자애 사람 아니다. 분명 귀신이었을 거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한 10초 정도 더 가다 보니까 언덕 아래쪽에 무슨 집 같은 게 하나 있긴 있더군요. 어두운 차 안이라 잘은 안 보였긴 했지만요. 그러곤 고속도로 IC가 나와서 통행권을 뽑고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랬던 걸까 싶어 조금 쉬었다 가려고 톨게이트 간이주차장 같은 곳에서 잠시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와 스트레칭도 좀 하고 아까 젖은 여자애가 탔으니까 뒷좌석 물기도 좀 닦으려고 뒷좌석에 갔는데 뒷좌석의 의자도 발판도 물기 하나 없이 깨끗하더라고요. 깨끗한 정도를 떠나 아주 뽀송뽀송했습니다. 그 여자애를 내려주고 불과 5분도 채 안 걸린 시간이라 분명히 물이 그렇게 빨리 마를 수가 없었을 텐데 이때부턴 무서운 걸 떠나서 머리가 지끈거리고 기절할 듯 졸려오더군요. 저는 꾸역꾸역 집에 와서 씻지도 못하고 뻗어버렸습니다. 정말 가감없는 100% 어제 실제로 겪은 실화입니다. 정확한 지명과 국도명을 언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실제 위치를 언급하면 운수업 종사자라든가 근처 주민들이 공포감 조장이다 뭐다 피해를 받을까봐 알리지 않으려고요. 어젯밤 겪은 그 일이 제가 너무 피곤해서
모든 게 퍼즐처럼 짜맞춰진 우연이라고 믿고 싶은 사건이었습니다. 때는 2016년 10월의 어느 새벽, 경주에서 출발하여 대략 45분 거리인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포항으로 넘어오는 새벽의 7번 국도는 가로등 불빛 하나 없이 아주 깜깜합니다. 왼쪽으론 너른 평야가, 오른쪽으로는 산들이 쭉 이어져 있는 한적한 국도의 전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가는 차량 한 대 없는 도로의 1차선 위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멀리 상향등 불빛이 도달하는 곳 끄트머리에서부터 사람의 형체가 보이더니 어떤 긴 머리의 여인이 좌우로 몸을 흔들며 가드레일을 따라 걸어오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새벽, 그것도 인적도 드문 이 국도변에 왜 사람이 저렇게 위험하게 도로 한복판을 걸어오나 싶은 생각을 하던 찰나 점점 가까워지던 그 모습은 길고 검은 산발머리에 원피스? 혹은 소복을 입은 기괴한 모습으로 제 차를 지나쳐갔습니다. 대충 생각해봐도 좋기 180은 돼 보이는 그 모습에 길고 지저분한 긴 머리가 온통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팔다리를 모두 덮는 이상한 하얀 옷을 입은 채 좌우로 기분 나쁘게 몸을 흔들며 걷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사이드미러를 쳐다도 채 보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은 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흔히들 들어본 괴담에서처럼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는 걸 목격하게 될까봐 룸미러조차 쳐다보지 못했고요. 그렇게 공포를 느낀 순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소름이 돋는 건 태어나 처음이었습니다. 정수리에서 발끝을 통과해 나가는 그 느낌은 지금 생각해봐도 기분 나쁘고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전방만을 주시한 채 혹여 새벽까지 잠들지 않은 친구가 있을까 싶어서 떨리는 손으로 한 손은 핸들을, 한 손으로는 스마트폰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을 열고 음성인식으로 안 자는 사람을 말하자 타이핑이 입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따닥따닥 하는 효과음과 함께 완성된 문장은 안 자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는 살아 였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공포의 파도가 해일처럼 몰아쳐왔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무서움에 질린 나머지 112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경주에서 포항 넘어가는 국도인데요. 제가 헛것을 본 건지 모르겠지만 가드레일에 웬 여자분이 위험하게 걷고 있어서요. 혹시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되시나요? 내비에는 호명리 쪽을 지나는 걸로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위치 조회 후에 순찰차 출동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헛것을 본 건지 분간이 안 가고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제가 포항 쪽에 도착할 때까지만 통화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이 전화는 긴급 전화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답변을 들은 찰나 저기 멀리 승합차 한 대의 뒷모습이 얼핏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짧은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통화를 종료함과 동시에 생애 가장 빠른 속도로 엑셀을 밟아 그 승합차의 옆 차선에 딱 붙어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승합차에는 중년의 아저씨가 트로트를 크게 틀어놓고 천천히 주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저는 무서움을 덜고 크게 한숨을 쉰 뒤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렌지 불빛의 가로등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점심시간을 얼마 안 남긴 시각이었는데요. 새벽에 제 신고를 받고 순찰 나간 경찰관 분께서 직접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잘 들어가셨는지요? 어제 신고받고 해당 지역 순찰을 나가봤는데 다행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다행인 건지 뭔지 아무도 없었다는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다듬고 인사를 건네려는 바로 그 순간 수화기 건너편에서 그 경찰관 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 맞다. 그런데 지나가셨던 곳 가까이에 공동묘지가 있더라고요. 그 말을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빠르게 뛰는 맥박을 부여잡고 급히 감사의 인사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경찰관 분께서는 대체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그 길은 왠지 찜찜한 나머지 피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전 여전히 귀신이나 영혼의 존재는 없다고 믿지만 기분 나쁘게 몸을 좌우로 흔들며 걷는 그 기괴한 여자의 모습은 아직도 너무나 선명하게 제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즘 이야기 아니에요? 조금 시간이 지난 얘기인데, 과거에 저희 외삼촌이 벤츠 E클래스 있죠? 그거를 중고로 구매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SK 엔카라든지 K카라든지 이런 거 없을 때라서 사실 본인이 차를 잘 보거나 아니면은 딜러 말에 좀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 당시 딜러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차 솔직히 차 사고가 한번 난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좀 싼 거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더래요. 근데 어느 정도 사고가 났는지는 정확하게 들은 바는 없는데, 그냥 딜러가 말하기로 이게 큰 사고가 났던 건 아니고 가볍게 그냥 운전자가 타박상 정도 입은 사고였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이제 외삼촌께서 이게 딜러가 숨기려고 하거나 덤태기 씌우려는 느낌이 아니라 솔직하게 이게 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거다, 가격이 다운된 거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모습에 그냥 믿고 감안하고 산 거죠. 아, 이래서 가격이 저렴한 거구나 하고요. 그리고 나서 차를 인도받고 난 후에 처음에는 이제 그 차가 내 몸에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막 시운전하면서 직장도 출퇴근하면서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근데 그 과정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가 지금의 외숙모와 연애를 하고 있을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외숙모가 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집에 말티즈 2마리를 키우고 있었대요. 당시 이 말티즈가 2마리 중에 1마리가 임신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뱃속에 한 4마리 정도 새끼가 들어있는 상황이었는데, 한 번은 이제 외삼촌이 외숙모랑 드라이브 할 겸 해가지고 강아지도 같이 데리고 나갔대요. 그리고 차에 강아지를 뒷좌석에 태우고 달리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원래 그 강아지들 엄청 순하고 막 짖거나 그러는 애들이 아닌데, 그 뒷좌석에 태워놓은 그 임신한 강아지가 갑자기 뒷다리를 마구 떨더래요. 그리고는 왕왕왕왕 진짜 죽일 듯이 짖더래요. 평소에 그 조용하던 개가. 그래서 외숙모가 얘가 지금 여기 차가 많이 낯선가? 낯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익숙한 냄새 맡으라고 외숙모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가지고 달래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얘가 외숙모 새끼손가락을 콱 물어버린 거예요. 그 순한 개가 주인 손을. 그래서 지금도 외숙모 그 새끼손가락에 흉터가 있거든요. 개가 물었던 흉터. 아무튼 외숙모 새끼손가락이 다친 것도 다친 거지만 임신한 강아지가 막 저렇게 뒷다리를 떨고 막 짖고 물고 하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대요. 그런데 임신을 했지만 굉장히 건강 상태가 좋은 말티즈였는데 그 뱃속에 있는 강아지들이 전부 자연유산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뱃속에 있는 새끼들, 죽은 새끼들 제거해주는 수술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에 태웠는데 오는 길에도 차에만 타면 그렇게 막 다리를 바들바들 떨면서 짖더라는 거예요. 외삼촌은 차에 대한 이상한 점은 그때 전혀 느끼지 못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항상 그 차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했대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연애 결혼을 한 거죠. 외숙모랑 외삼촌이. 결혼을 하게 됐고 신혼을 채 충분히 즐기기도 전에 아기도 예정보다 일찍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외숙모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보통 아기 임신하고 나면 주기적으로 초음파 같은 것도 받고 하잖아요. 산부인과 가서. 그래서 어느 하루는 저희 외삼촌이랑 외숙모가 초음파 받으려고 큰 대학병원에 갔대요. 가서 의사 선생님의 뭐 진단 결과 같은 걸 듣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는데 집에 오는 길에 그러더래요. 외숙모가 자꾸 아랫배가 조금씩 아프다면서. 근데 외삼촌은 조금 걱정도 했지만 아주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왔대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이제 외삼촌이랑 외숙모랑 끌어안고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쯤이었대요. 새벽 2시, 3시쯤이었는데 외숙모가 갑자기 놀래가지고는 삼촌을 막 깨우더래요.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무슨 일이 하고 봤더니 그 외숙모가 하혈이 일어난 거예요. 밑에서 이제 혈흔이 계속 비쳐가지고 응급실 가보자고 깨운 거예요. 외숙모가. 그래서 외삼촌도 너무 놀란 나머지 외숙모를 데리고 응급실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그 외숙모 자연유산 된 것 같다고 하더랍니다. 그 임신하고 나면 얼마나 애지중지해요. 결혼하고 처음 가진 첫째인데. 그래가지고 조금 마음고생을 하시다가 또 이제 그 다음번에 기적처럼 또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 둘째도 자연유산이 됐어요. 저도 이제 나중에 들은 거지만 그렇게 2번의 유산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외숙모가. 그렇게 자연유산이 2번 정도 이루어지니까 그 누가 그게 뭐 차 문제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저 외숙모가 뭐 자궁 쪽에 건강이 안 좋은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 뭐 할 수 있는 검사 같은 건 다 하고 뭐 좋다는 것도 막 먹고 그랬대요. 근데 의사들이 검사를 했을 때는 뭐 자궁에 혹 같은 것도 없고 아주 건강 상태나 컨디션이 좋다고만 하더랍니다. 그리고 외삼촌도 혹시 뭐 정자들의 염색체나 뭐 이런 게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중간에 유산하는 거일지도 모른다고 해서 외삼촌도 덩달아서 정자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외삼촌도 검사를 해보니까 정자들이 매우 건강했대요. 난 이상이 없었지. 나는 정자왕이었지. 막 이러면서.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차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먼저 했던 거는 외숙모였어요. 외숙모도 계속 자연유산을 했지. 키우던 개들도 자연유산을 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우리한테 지금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골똘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차가 이상한 것 같더래요. 외숙모가. 그래서 자기야, 우리 차 이상한 것 같으니까 이거 차에 고사를 한번 좀 지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외삼촌한테. 근데 외삼촌은 원체 미신 같은 건 믿지도 않고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그냥 넘겼대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한날은 외삼촌이 그 회사의 선배 가족들이랑 우연히 이제 식사 자리가 생겼대요. 그래서 외삼촌이 그 선배 식구들을 픽업해가지고 밥 먹으러 식당에 가는 중이었대요. 외삼촌은 운전석에 있었고 외숙모는 이제 보조석에 올라타 있는 상태였고 그 회사 선배의 가족이 그 선배랑 선배 와이프 그리고 애가 하나 있었는데 애가 완전 깐난쟁이였대요. 애기. 그래서 그 선배 가족들은 뒷좌석에 나란히 쭉 탔는데 그 깐난 애기가 차에 올라타는 순간부터 막 그냥 응애 하고 우는 게 아니라 숨 넘어갈 듯이 우는 거 있죠. 애기들 진짜 아플 때 막 그렇게 막 울더래요. 그래서
아유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아이고 놀랬어 그래서 재우려고 막 하는데 그 식당 가는 내내 막 끝없이 울더랍니다. 끝없이. 심지어 울다가 막 먹었던 분유까지 막 올려내더래요. 그 차 안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멀미인지 뭔지 싶어가지고 천천히 그렇게 식당까지 왔는데 차에서 그렇게 울던 애가 내려가지고 식당 들어가니까 한없이 웃으면서 분유도 잘 받아 먹고 언제 그랬냐는 듯 딱 상태가 그렇게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선배 가족들이랑 식사가 끝난 후에 선배 가족은 아무래도 아기가 차 타는 게 좀 예민하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그냥 지하철 타고 간다고 해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식당에서 그렇게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날 그 식사 자리가 있은 후에 그때부터는 이제 외삼촌도 외숙모 말대로 지금 뭔가 차에 문제가 있나 하는 그 찝찝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고사를 지내러 갔대요. 차에. 여러분 팔공산 알아요? 팔공산 뒷길 쪽에 보면은 동화사 가는 길이 있어요. 그쪽이 옛날부터 이제 무당들이 굿도 많이 하고 뭐 기도 같은 것도 하는 그런 장소로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차를 사고 나서 거기서 고사 지내는 사람들이 좀 있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외삼촌이 차에다가 대구포 그리고 돼지머리 뭐 과일이랑 양초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거기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차례상처럼 차려놓고 고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차 사고 없이 잘 타게 해주시고 막 이러면서 나름의 고사를 지내고 이제 고사가 막판에 이르를 때쯤에 고사를 지내고 있는 외삼촌이랑 외숙모 옆으로 굿인지 기도를 끝낸 건지 어느 무당이 이렇게 옆으로 쓱 지나가면서 그 외삼촌이랑 차 쪽을 이렇게 쑥 둘러보더래요. 그러면서 한마디 넌지시 던지고 가더랍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이 차 이거 사람 잡겠는데? 이러면서 쓱 지나가더래요. 근데 외삼촌은 이 미신 같은 거 믿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고사도 그냥 외숙모 말 듣고 좀 찝찝하니까 한번 해보는 거지. 근데 그 말 듣고 외숙모가 황급히 그 무당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사람 잡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고 안 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냐고, 그 뭐라도 좀 알려주고 가야지. 사람 잡겠냐고 가면은 우리 찝찝해서 이 차 타겠냐고. 이렇게 막 사정을 하면서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다시 차 쪽으로 와가지고 이리저리 자세하게 살펴보더래요. 문도 열어보고 여기저기 막 둘러보면서 다 둘러본 뒤에 무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지금 이 차에 젊은 부부가 타고 있는데 여자가 배가 좀 불러있는 거로 봐서 임신한 것 같다고. 그리고는 계속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마도 이 젊은 부부가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둘 다 즉사한 것 같다 하더래요. 근데 만약에 진짜 여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 두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살아남았으면은 이 차는 진짜 사람 잡아먹는 차가 됐을 거라면서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하다고 그렇게 막 혀를 끌끌 차더래요, 무당이. 그래도 다행인 것이 그 부부가 나란히 죽어서는 사이좋게 그 뒷자리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덧붙여 하는 말이 귀신도 외로움을 탄대요.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귀신이 되었다면은 꼭 한 사람을 죽여서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차에 붙어있는 귀신이 둘 다 죽은 게 아니라 한 사람만 죽었으면은 이 차에 탄 가족들이든 누구든 한 사람은 진짜 죽었을지도 모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외삼촌이 뭐 믿거나 말거나 그냥 본전식으로 해가지고 외숙모랑 같이 그 무당분한테 복비를 한 70만 원인가 주고 그 자리에서 그 두 남녀의 혼을 달래는 천도제를 지내고 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도제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외삼촌이 그 차 계속 타는 거 꺼림칙하다고 거기 갔다 오자마자 한 2주일 있다가 그 차를 파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차는 한참 전에 차고 지금은 다른 차를 타고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하셨다 보니까 지금도 주변에 사람들이 뭐 새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중고차를 산다든지 아니면 차를 바꾼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 항상 잘 체크해보라고. 사람이 크게 다친 사고인지 아닌지 이런 거 가급적이면 확인할 수 있으면 최대한 좀 알아보고 사라고 그렇게 충고를 하고 다니시고 계십니다. 전주에서
진안군 넘어가는 모래제라는 산길이 있는데 끝까지 올라가면 터널이 나옵니다. 전주 토박이는 아니고요. 잠시 한 2, 3년 정도 살았었습니다. 근데 저기 사시는 분들은 모래제 괴담들을 꽤 알고 계시더라고요. 때는 2004년 7월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게임에 너무 빠져 있어서 게임 사무실을 해보겠다고 아둥바둥 하고 있었는데 저녁 늦게 친구놈 하나가 놀러와 사무실에서 게임이나 하면서 퍼즐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친구놈이 말하길, 야, 진안 넘어가서 민혁이 새끼 데려올까? 오케이, 시동 걸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밤 11시쯤 간만에 바람이 쐬고 싶었나봐요. 그 당시 친구의 차는 이름이 기억이 나진 않지만 테이프 꼽아야 노래가 나오는 아주 허름한 소형 중고차였습니다. 약관이 갓 넘은 나이에 부모님께서 차를 사주셨는데 첫 차는 그냥 대충 타는 거라고 한 2, 300만 원 정도의 중고차를 사주셨었다고 합니다. 진안에 사는 친구 아버지께서는 항상 너네 까딱 잘못하면 사고 나니까 전주에서 진안 넘어 다닐 때 모래제로는 다니지 마라. 산길이라 아주 위험해. 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리가 없는 나이였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는 길 중간에 모래제로 핸들을 돌려 밟았습니다. 조수석에 타있던 저는 창문을 올렸거든요. 왜냐하면 산밑이라 그런지 약간 서늘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르막길이 시작됨과 동시에 눈앞에 안개가 자욱하게 꼈습니다. 그리고 더위를 많이 타던 운전석에 있던 친구마저 이내 창문을 올렸고요. 군대를 다녀와 본 분들이나 어려서 산골에 사셨던 분들이라면 아주 잘 아실 거예요. 그날 안개 수준이 바로 눈앞에 사람이 있어도 모를 정도로 아주 심했습니다. 라이트를 켜고 안개등까지 켰지만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서행을 했고요. 저는 다시 창문을 내려서 혹시 바로 옆에 또랑이라도 보이면 그거 보고 서행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죠. 하지만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또랑은커녕 창문을 내리고 고개를 내밀어 봐도 앞바퀴조차도 잘 안 보일 지경이었어요.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든 저는 노래라도 틀어야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분명히 우리 노래 들으면서 왔는데 언젠가부터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 흠칫했는데 가만 보니 볼륨을 줄여놓은 거더라고요. 어? 뭐야? 노래 왜 줄여놨어? 하면서 제가 다시 노래 볼륨을 올리려고 하는 순간 친구가 하지마 하고 약간 속삭이는 듯 또 소리치는 듯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미 내 손은 볼륨을 올리고 있었고요. 그때 흘러나오고 있던 노래는 분명히 플라워의 크라잉이었습니다. 근데 테이프가 늘어지는 듯 약간 막 늘어지면서 노래가 나오고 있었어요. 순간 흠칫했는데 이마저도 지랄이네 싶어가지고 한마디 했습니다. 뭐야, 이건 또 왜 이래? 그거 아까부터. 친구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리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친구가 말하길 모래제로 들어서서 산길 오르막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부터 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모래제로 들어오고 나서 나 혼자 앞이 안 보인다고 창문도 내려보고 고개도 내밀고 그렇게 부산을 떨고 있었고 친구는 모래제에 들어온 후 혼자 뭔가를 느꼈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둘 다 창문을 올리고 앞도 잘 안 보이는 길을 거의 기어 올라가다시피 했는데 둘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중간쯤 왔을까? 바람이 미친 듯이 불기 시작했어요.
막 낙엽이 앞유리에 붙고 난리가 났어요. 차가 한쪽으로 밀리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강풍은 아주 셌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더 심해지는데 공포감도 점점 심해지고 있었죠.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야, 안 개고 뭐고 그냥 제끼고 가자. 밟어. 님이. 그 밟고 간다는 게 약 4-50km 정도 됐을 건데요. 끝에 다다른 우리는 터널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터널로 진입한 바로 1초 뒤에 우린 심장마비로 골로 갈 뻔했어요. 갑자기 노래 테이프가 정상으로 나오는 건 고사하고 진입하는 순간 쾅 소리가 나는 것처럼 노래가 나왔어요. 누가 볼륨을 만땅으로 해놨는데 못 모르고 노래를 켠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터널을 지나서 작은 식당 같은 게 나오는데 그곳에 정차 후 담배를 대리 태우고는 다시 탑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 집으로 향하는 길에 둘이 몇 마디 주고받았는데요. 짙은 안개, 그리고 강풍, 늘어지는 노래 테이프. 야, 그거 다 뭐였을까? 아 몰라. 우리 전주 갈 때는 돌아가자. 그래 그러자. 그리고 이제 친구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는 친구네 집 담을 넘어서 방에 있는 그 창문 쪽으로 가서 놀래켜 주려고 했는데 둘 다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그럴 만한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 뒷좌석에는 그 지난 사는 친구를 태우고 가는데 얘가 뒷좌석 가운데쯤에 앉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고개를 앞좌석까지 들이밀면서 야, 너 그 뭐 했는데 표정 이러냐? 어? 하면서 희죽희죽 웃고 있었어요. 우리는 대답은 해주는데 그냥 대충대충 설명을 했습니다. 야, 올라오는데 안개 쩔고 바람 겁나 불고 낙엽 졸라 날리고 와이퍼 오지게 켜고 왔다. 앞도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러자 그 친구가 그럽니다. 이 미친놈이 돌았나? 한여름에 뭐라는 거요? 낙엽? 뭐? 그 소리에 운전석에 있던 친구와 저는 입 벌린 채 멍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한여름에 낙엽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저희는 잠시 정차하고 셋이 얘기하면서 담배를 태우고는 다시 한번 모래제로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예상한 대로 안개는 개뿔, 앞은 아주 잘 보였고요. 낙엽 따위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소름 돋게 공포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건 제 친구가 경험한 일인데요. 전주에서 진안 가는 버스에서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그날 버스에는 운전기사님을 포함해서 5명이 타 있었어요. 운전기사님, 그리고 그 뒤로 스님 한 분이 타고 계셨고 그 뒤로 아줌마, 옆에는 친구, 또 그 뒤로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대요. 서로 간의 앞뒤 간격은 조금씩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탔던 그 버스의 노선이 모래제를 지나갔었는데요. 한참 그 모래제를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자 갑자기 앞에 있던 스님이 불경을 외우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약 10초 정도 뒤였나? 스님 뒤에 계신 아줌마가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또 뒤에 있던 할머니는 두 손을 모으더니 막 싹싹 비비면서 아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이고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랍니다. 친구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고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약 2-3분 있다가 차가 멈춘 거예요. 길 코너 쪽에 쉼터 같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버스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는 다 같이 내렸어요. 그리고 아까 막 비명을 지르던 아줌마가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줌마가 본 게 분명 사람인데 얼굴 길이가
기이하게 아주 한 40cm가 넘어 보이는 머리 긴 어떤 여자가 사뭇 진지한 얼굴로 달리는 버스 옆에서 차를 막 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님하고 스님은 그 여자를 사이드미러로 보셨다고 하시고요. 그걸 보고 운전기사 아저씨는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핸들을 꽉 잡고 운전하셨다고 합니다. 친구 말에 의하면 차가 정차되자마자 운전기사님은 바로 튀어나가서 구역질을 계속 해댔고 한 1시간가량 뒤였나? 대체 차량이 와서 그거 타고 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